그거는 이제 우리가 누크라 그리는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갖고 예. 그 돌리면은 계략적으로 이제 그 나와요 그게. 예. 북한이 뭐 전술핵 같은 거 하나를 우리 그 서울시청 상공에다가 떨어뜨린다고 가정했을 때, 네. 대략 우리가 그 용산 일대를 포함해갖고 예. 그 일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를 이제 입는데 피해라는 게 이제 그렇죠. 결국은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데 다치는 사람도 결국은 얼마 안 지나서 죽지 않습니까? 예. 핵이요. 핵의 영향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이 떨어진 그 자리 가운데를 일정 반경해갖고는 완전히 큰 구덩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네. 이제 건물 같은 게 붕괴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폭풍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뭐 전술핵 뭐 한 그 뭐 20kg짜리 하나 떨어졌다.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청부터 용산 일대가 지도상에서 사라진다. 아, 이렇게 그냥 구덩이처럼 파여버린다. 느낌이. 아니죠. 그 그냥 가운데 부분은 구덩이처럼 파이면서 막 함몰되고 불이 나가고 하니까 그 일대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다는 산사태 난 것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죠.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러면 제가 또 자꾸 질문지 없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혜를 주신다면 핵폭탄이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네. 혹은 이제 발사했습니다. 우리의 무력화 체계가 작동이 잘 안 됐어요. 만약에.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만약에 그래서 핵이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 대략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발사하면 뭐 한 10분 걸리나요? 30분 걸리나요? 30분까지 안 걸리죠. 그 정확히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없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5분 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것도 길지만은. 네. 그럼 그 15분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우리가 체크했다. 네. 그럼 이제 경보가 발령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경보망을 통해 갖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를. 만약에 그게 핵이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지하로 들어간다. 예. 우리가 뭐 화학무기나 이럴 경우에는 지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 뭐 화학무기나 이런 거하고 좀 달리 핵무기는 일단은 안전한 지하로 내려가서 있는 것이 그나마 낫다. 우리는 그 핵을 피할 수 있는 대피 시설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네, 거의 없고 2019년도 통계인가 보면은 우리 그 행안부 통계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대피 시설이 한 7천여 개인가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핵이 날아온다고 경보가 울리면은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한다. 제가 여쭤보는 지금 거예요. 하면 저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그나마 가까운데 우리가 빨리 가지 않으면은 꽉 찰 수도 있어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까지 못 갈 상황이고 뭐 지하철역에서 멀면은 어딘가에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지하가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대피소라고 잡혀 있는 거에 거의 뭐 97, 8%가 지하 주차장이에요. 사실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나마 그런 데라도 시설보단 낫다는 거죠. 가야 된다는 거죠. 포탄이 떨어질 때는 뭐 집안에 있어도 뭐 피해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핵이 온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살라 그러면은 좋습니다. 대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도 그 위험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잘못됐지만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은 어딘가 좀 깊숙이 있던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도 이제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평상시부터 대피 훈련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부터 북한이 쟤들이 무슨 뭐 능력도 안 되는 애들, 돈도 없는 애들, 기술도 없는 애들 무슨 핵을 개발하겠어 그래갖고 그런 대피 훈련을 우리가 안 했고요. 과거에 그 민방위 훈련을 일정 하다가 국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럼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질문제는 없는데요. 어쨌든 나는 군대에서 인생을 배웠다. 저자로서 제가 우리 고성균 작가님 또 고성균 장군님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야기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이게 토론이다 보니까 뭐 질문제는 없는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현안 중에 하나가 이 군대라는 개념에서 인구 감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만 15세 미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 군사력이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군인 수인데, 네. 근데 군인 수가 줄어들 거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징집제도가 아닌 모병제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을 인력으로서 군사력으로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고민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장군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특히 네. 여성 지금 이 전쟁이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예. 어쩌면 컴퓨터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고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다 고견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또 그 고에다가 끝에가 또 균이어서 거의 고견에 가까운. 네. 참 심각한 문제죠. 네. 그 문제 뒤에 다른 질문에도 내가 포함시켜놔. 여기서 내가 답변을 할게요. 예, 해주십시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갖고 병력 자원 수급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오늘 또 낮에 뉴스에 보니까 그 출산율이 지금 17개월째 계속 지난달보다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있다고 여기서 나온 걸 봤는데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병 복무 기간을 지난 정부에서 18개월로 이제 팍 줄여버렸어요. 네. 네, 이것이 이제 큰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줄이면서 대략 뭐 2020년대 후반 가면은, 한 50만으로 우리 병력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네. 후반이 아니라 이미 2022년도 말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이 48만으로 줄었어요. 네. 거기는 이제 18개월로 줄인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이미 줄인 것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이제 없을 거고 어느 정치인 또 그걸 늘리지는 못할 거예요. 표 때문에. 그렇죠. 늘리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태어난 출생아가 제 기억에 얼추 한 27만여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출생한 신생아들이 20년 뒤 2040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27만 중에 절반이 여자라고 봤을 때 13만 명이 이제 남성이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쉽게 그냥 5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복무 개월 수도 계산하기 좋게 24개월 2년이라고 가정하면 그 산술적으로 얼추 1년에 50만 명 유지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20만 명씩은 군대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40년이 되면은 13만 명 남성을 다 끌고 가도 7만 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13만 명이 다 군대에만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산업전선에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안 갈 테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뭐 어느 정부나 할 거 없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갖고. 그럼 난감한데. 예.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이제 그 모병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병제가 무슨 그 만능의 복음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모병제 한다 그러면 본인들 다 그 모병에 응하실 건가? 네. 그러면은 연봉을 얼마를 줘야지 과연 모병에 올까? 네. 그럼 어떤 분들이 뭐 지금 병사 2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100만 원 더 얹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0만 원을 준다고 자. 그럼 300만 원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문화생활도 포기하고 가정생활 포기하고 백령도 연평도 강원도 고성 꼴짜기에 가갖고 과연 300만 원 받고 모병에 응할 사람이 대한민국 남성 중에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 작년인가 언제 제가 뭘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우리 수도권에 그 중소기업에서 그 직원을 모집하는데 그, 한 달에 300이면은 1년에 3,600이잖아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거 받고 누가 그 작업하나 이거죠. 그런데 그 전방 꼴짝이 섬에 가갖고 오겠느냐. 그 모병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병제 하려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줘야 되지만은 그 돈 외에도 기본적인 복지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문제라든지. 또 저 같은 경우도 군생활 하면서 서울에 근무하지 않는 다음에는 무슨 뭐 음악회를 가서 본다. 이건 불가능. 그렇죠. 전역하고 나갔고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가갖고 무슨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오페라 구경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역 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병제가 어렵고 모병제 하면은 제일 잘하는 데가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때는 돈도 많이 주고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는 100% 팍팍 모병이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거기도 매년 부족해갖고 전전긍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거 할 때는 모병이 안 돼요.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모병관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모병관들이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준이라는 계급을 다른 사람, 노련한 사람들이 각 주별로 흩어져갖고 모병을 하는데 안 돼갖고 막 연쇄적으로 막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자기 예. 책임량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모병제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예비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네. 하루 이제 뭐 일당은커녕하고 교통비도 제대로 안 되는 과거보다는 돈을 많이 좀 올려줬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좀 현실화해갖고 진짜 그 엑기스 있게 예비군을 만들어갖고 잘 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쪽 방면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결국 예산 문제거든요. 네. 이제 기재부에서 그렇죠. 제한된 국가 예산을 갖고 나눠줘야 될 때는 많은데 당장 국민들이 복지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이 군대에 잘 안 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경제라는 것은 뭐 무너지면 다시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안보는 뺏기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예비군 여기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서 현역이 줄어드는 걸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성이 징병이라기보다 여성을 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뭐 병무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이제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국방부도 이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전쟁은 총으로 요즘 안 하고 이제 이걸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총 분명히 쏴야 됩니다. 예, 쏴야 되는데 네. 제가 몰랐네요. 모른다기보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결국은 대포 쏘고 지상군이 해결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네. 포탄 없다고 좀 난리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근데 미국이 이제 지원해 준다 그래 숨통이 트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 전투 현장에서 총을 쏴야 되는 군인들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러면 뭐 남성 군인들 위주로 한다고 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뭐 이렇게 지원병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라든지 기타 뭐 의무병, 의무병. 이런 것들 조리병. 측면에서 이것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부가 국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누구도 안 하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나한테 좀 시켜줘서 내가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이 방송 다 보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제가 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니까 저도 이제 조금의 의견을 보탠다면 우리가 물론 경제 채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국방 없이 안보 없이 경제는 논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하고 맞아요. 표를 의식해서 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는 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안보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사체계, 무기체계 어떤 식으로 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건지를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 전문가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 편히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이제 남녀 간의 이제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간에 남녀 갈등이 없는데 젊은 세대가 특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딪히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병력을 이제 여성이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여성과 남성의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남성 안에서도 야 여자는 아니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그런 갈등이 계속 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뭔가 지금 군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 명확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뭐 모병제, 여성 이런 걸 갖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게 우리 지금 진짜 뭐 실제 문제구만. 이것을 이제 인식하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갖고 그래, 야, 아무리 그래도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뭐 노르웨이, 스웨덴, 북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등등등 여성 군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각도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이런 여성들을 징집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서 분명히 사회적 합의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결론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1년, 2년 더 지나가면은 진짜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었죠. 예, 예. 너무 훌륭한 말씀 주셨고요. 우리가 멀리 있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데 난이 온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자성어거든요. 인무 원료 필요군. 예. 그것을 생각하고 인구구조 변화, 또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현상을 우린 다 정해진 미래라고 할 만큼 다 알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죠. 네, 그래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뭐가 맞는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맞는 방향을 찾아서 그래 토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맞는 방향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쪼려 나갈 수 있잖아요. 적어도 저도 이렇게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사 체계에 문제가 된다라는 그 꼭지를 가지고는 있어요. 저도 인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 꼭지로서만 갖고 있는 상황인 거지 얼마만큼 그게 심각한 일이 될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첫 단추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봤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함정 생활을 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이제 배를 타면 병장이 아닌 이제 이병, 일병들은 당번병으로 나가요. 이 추라이 닦는다고 하죠. 이거 닦고요. 이만한 솥에서 국을 따르다가 제가 이렇게 따르다가 쏟기도 하고 제가 베기도 한번 하고. 이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배 안에서 모든 걸 생활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머리 깎는 그렇지 누가 깎아야 되니까. 분도 남자고요. 조리병도 남자고 의무병도 남자고. 그렇죠. 라는 사실을 저도 다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이 군사 체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은 여성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정 부분만큼은 뭐 총 쏘거나 다른 부분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직별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군사 체계를 어쨌든 국방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나라가 운영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남성들 중에 야 여성을 군대 데리고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뭐죠?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 경제가 어떤 경제냐? 군대에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요 대대가 있는데 대대에 뭐 일반적으로 뭐 500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전부 남성들인데 여기에 여군 뭐 장교나 하사관이 한 명, 여군 장교나 부사관이 한 명 전입 온다 그러면은 이 대대에 돈이 필요하게 돼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돈이죠?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야 돼. 한 명이 있어도. 편의시설, 그렇죠. 화장실 만들고 휴게실, 옷가게 다 만들어줘야 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병사로 여성을 데리고 오면은, 그거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렇네요. 그거 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뭐 의식을 뭐 계속 뭐 바꾼다든지 해갖고, 그런 저런 거 하여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렇죠. 적나라하게 한번 진짜 뭐 100분 토론이 아니라 1년 토론 같은 걸 해서라도 우리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 주셨습니다. 벌써 우리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북한 이슈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일단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군사적으로 보면 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이 한국을 역시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한민족인데 왜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일성이가 옛날에 이제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노동당 규약이라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북한의 노동당 규약인데 거기에 명확히 목표가 설정돼 있어요. 한반도를 전부 적화 통일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예, 우리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부 통일을 시켜갖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네. 북한 노동당의 이제 최대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그것을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넘겨받은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니까 이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쭉 지켜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갖고 겉으로는 어떤 이중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통일의 대상이면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적인 이중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완전히 적대 관계로 이제 돌아섰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이제 그런 것이죠. 사실 작년 7월 달에 김여정이가 네. 통상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뭐 남측, 남조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7월에 김여정이가 뜬금없이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야 뭐지 왜 이리지 애들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때부터 야 우리는 이제 서로 이게 다른 나라야 이러는 것을 암시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지난 그 연말 12월 30일 날 김정은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할 때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 그 북한 말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나 동질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고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다 하고 딱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그전에는 그럼 적대국이 아니었느냐? 적대국이었어요. 그렇죠. 예. 적대국이었지만은 우리보다는 북한의 적대국은 미국이었죠, 더. 그렇겠죠. 네. 예. 미국은 철천지 원수고 우리는 미국의 괴뢰, 미국의 꼭두각시라 그랬거든요. 편에 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적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미제의 괴뢰다 이렇게 했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지난 연말 올 연초 지금까지 갖고 이제 이제는 남한이 제1 주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그런 적대국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까? 가만히 들춰보면은 적대국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한과의 어떤 대남 관계를 다 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김정은이가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바뀐 게 있느냐? 우리한테 물리적 어떤 힘을 가한 게 있느냐? 없어요. 바뀐 거라고는 이 경의선 있는 쪽에다가 지뢰 깔아갖고 완전히 폐쇄시킨 거 외에는 우리한테는 없고 북한 내부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했던 각종 무슨 통일 관련된 남북 관계 관련된 상징물이라든지 교과서에 나오는 통일, 우리 민족 이런 글자 지우는 작업을 다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최근에 그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남한은 민주라고 표방을 하든 보수라는 탈을 썼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북한 제도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붕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쟤네들하고 손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붕괴된다는 거냐?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제도가 망가지고 붕괴된다는 거냐? 우리 남한 문화가 지금 침투되고 있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것이 침투가 돼갖고 북한의 내부적으로 지금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남한하고 뭐 우리 민족끼리 통일 이거 자꾸 언급하면은 북한 인민들이 남한의 사상을 같은 민족이라고 통일 대상이라고 자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딱 끊어갖고 적개심을 고취시켜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은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내 김씨 왕조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하고 완전히 손절하고 폐쇄 이제 그 쇄국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를 적대시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감, 군사적 긴장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내부 상황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옆에 한 연구센터가 저는 아니지만 다른 센터에 북한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럼 이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니까 뭐 GDP 통계가 딱히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 소비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 북한의 GDP 이런 걸 추정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참 재밌게 옆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북한의 내부 상황이 뭐 정말 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예, 굉장히 예. 지금 심각하죠. 굶주리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